대감마님, 이 며느리가 하룻밤 만에 3년치 장부를 바로잡았습니다. 빚 대신 팔려온 천한 며느리. 헌데 상단 주인조차 풀지 못한 난제를 이 며느리가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과연 빚쟁이의 딸은 어떻게 상단의 은인이 되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 김영감의 초라한 초가집 마루에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춘애가 심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제비 한 쌍이 집을 짓느라 분주했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지만 김영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 옆에서 춘애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22살이 된 처녀였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가냘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마음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어머니가 춘애를 낳고 세상을 떠난 뒤 김영감은 홀로 딸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춘애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장에 가서 무명시를 팔고 올게요. 제가 밤새 짠 무명이니 값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춘애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애의 손은 배를 짜느라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린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2명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빚쟁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비단 도포를 입은 박대감댁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빚쟁이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고 심부름꾼은 무표정하게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춘애는 재빨리 일어나 아버지를 부축했고 김영감은 떨리는 몸으로 마루에서 내려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김영감, 오늘로 약속한 날이 닷새나 지났소. 은자 50냥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넘기겠소. 빚쟁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50냥이라는 돈은 김영감이 평생 농사를 지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관가에 끌려가 종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고 춘애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제발 사흘만 더 말미를 주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 보겠소이다. 김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고 그의 말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 우리 대감마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소. 대개 따님을 우리 도련님 댁 며느리로 들이면 빚 50냥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 하셨소. 그 말에 김영감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대감의 아들은 이미 장가를 들었고 아들까지 두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춘애를 손자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말이었고 빚 대신 딸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박대감의 손자는 몸이 허약하여 일찍 장가를 들여야 한다는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박대감 댁이었지만 며느리인 유씨 부인이 워낙 냉정하고 까다로운 성품이라 양반댁 처녀들은 모두 그 집안으로 시집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빚쟁이가 김영감의 딸이 총명하고 효성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박대감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춘애를 며느리로 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감의 손은 세월의 무게로 주름이 가득했고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춘애는 그 손을 어루만지며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렸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릴 적 춘애는 가난한 살림 중에도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귀한 글귀를 익혔습니다. 마침 마을에 머물던 한 선비가 김영감에게 큰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그 선비가 고마움의 표시로 춘애에게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가르쳐 주었지요. 춘애는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머금듯 금세 그를 깨우쳤고 복잡한 셈법과 세상의 이치에도 눈부신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비는 춘애를 보며 감탄했고 김영감에게 이 아이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총명해도 가난한 집안의 여자아이에게는 쓸모없는 일이었지요. 아버지, 춘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고 춘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춘애야, 안 된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어찌 살겠느냐. 나는 차라리 관가에 끌려가는 편이 낫다. 김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춘애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 집에 가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총명하다고 하시니 그 집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춘애의 말에 빚쟁이와 심부름꾼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심부름꾼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김영감 앞에 내밀었고 붓과 도장을 함께 건넸습니다. 여기 도장을 찍으시오. 그러면 빚 50냥은 모두 탕감되고 따님은 우리 댁 며느리가 되는 것이오.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에는 빚을 탕감하는 대신 춘애를 박대감댁 손자 며느리로 드린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김영감은 그 글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장이 문서에 닿는 순간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춘애는 그런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빚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심부름꾼은 춘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에 가마를 보내겠소.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오. 심부름꾼의 말에 춘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김영감의 집을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춘애와 김영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지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춘애는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고 김영감은 춘애의 초라한 옷이지만 정성껏 깨끗이 빨아주었습니다. 마지막 밤 김영감은 춘애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잘 지내며 아버지께 꼭 효도하겠습니다. 춘애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김영감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고 둘은 슬픔의 마지막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흘 후 박대감 댁에서 보낸 가마가 김영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가마꾼 둘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춘애는 초라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 앞에 섰고 김영감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애야, 그 집에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아비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춘애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춘애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김영감은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마가 굽이진 길을 돌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춘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가마는 상주 읍내로 들어섰습니다. 읍내는 사람들로 붐볐고 이곳저곳에서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마는 그런 시끌벅적한 거리를 지나 큰 기와집 앞에 멈춰 섰고 춘애는 가마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감 댁은 상주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위압적이었으며 문 위에는 박대감의 성을 새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 안쪽으로는 넓은 마당이 보였고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빛 대신 온 며느리가 왔다. 하인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춘애를 쳐다보았고 춘애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지요. 대청마루에는 유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으며 손에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며느리라는 게냐?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 춘애, 어머님께 문안 올립니다. 유씨 부인은 부채로 춘애를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춘애의 옷은 초라했고 치마 저고리는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있었으며 신은 집신도 낡아 있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춘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빚쟁이 딸 주제에 며느리 행세를 하겠다고?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빚 대신 온종이나 다름없다. 그걸 명심하거라. 춘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고 유씨 부인은 옆에 서 있던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채 구석방에 두거라. 그리고 내일부터 부엌일을 거들게 하여라. 하인은 고개를 숙이고 춘애를 안내했습니다. 춘애는 하인을 따라 사랑채로 향했고 마당을 지나며 박대감 댁의 넓고 화려한 정원을 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는 정자가 세워져 있었으며 정자 주위에는 모란꽃과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인이 안내한 방은 사랑채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고 창문은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요.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등잔 하나만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춘애는 방 안에 들어가 앉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 춘애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았으니 이제 이 집에서 잘 살아야 해. 언젠가는 아버지를 당당하게 모실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춘애는 그렇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날 밤 춘애는 처음으로 박대감 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은 추웠고 이불은 얇았지만 춘애는 아버지가 이제 빚쟁이의 독촉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했지요. 다음 날 새벽 춘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몇몇 하인들이 모여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큰 솥에서는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고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춘애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빚 대신 온 며느리래. 에이, 무슨 며느리야. 그냥 종이지. 하인들의 속삭임이 춘애의 귀에 들렸지만 춘애는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쌀을 씻고 물을 길어 나르고 상을 차리는 일을 했습니다. 춘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손놀림이 빨랐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춘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흠을 잡았습니다. 춘애가 상을 차려 대청마루로 가져가자 유씨 부인은 상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상을 그따위로 차리면 어떡하느냐. 젓가락이 삐뚤어졌고 국그릇이 제자리에 없구나. 다시 하거라. 춘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엉망이 된 상을 묵묵히 다시 차려냈습니다. 유씨 부인은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으로 비단 부채를 휘둘러 찬바람을 일으켰으나 더는 입을 열어 잔소리를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춘애는 그렇게 모진 구박과 냉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눈물로 견뎌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춘애는 마침내 이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이자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시할아버지 박대감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예순이 훌쩍 넘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나무처럼 꼿꼿한 기계와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어두운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를 살피다 찻상을 들고 들어오는 춘애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춘애라는 아이냐? 예, 대감마님. 며느리 춘애입니다. 춘애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대감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춘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안다고 들었다. 사실이냐? 예, 조금 배웠습니다. 춘애의 대답에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집에서 잘 지내거라. 내가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로 들였으니 기대가 크다. 박대감의 말에 춘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대감은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고 춘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춘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대감마님은 냉정하지 않으시구나. 어쩌면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춘애는 사랑채를 청소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이었는데 제목을 보니 상업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춘애는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쳐보았고 책에는 복잡한 숫자와 계산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춘애는 그 책을 몰래 방으로 가져가 밤마다 읽기 시작했고 세법에 능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책도 있구나. 상단을 운영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하는구나. 춘애는 그렇게 조금씩 상단 운영에 대해 배워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저녁 박대감 댁 사랑채에서는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가 바스락거렸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갔으며 하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마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구석방으로 돌아왔고 작은 등잔에 불을 켜고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찬물에 불어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느라 결려 있었지요.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실까? 춘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박대감 댁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유씨 부인이 춘애에게 친정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춘애는 그저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안녕을 빌 수밖에 없었지요. 가늘게 떨리는 등잔불이 방 안가득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춘애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며칠 전 사랑채 구석에서 운명처럼 발견한 상업장부의 기록법이 담긴 책이었지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춘애는 홀로 글자를 짚어가며 상단 운영의 이치를 깨쳐나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거대한 상단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으며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춘애는 귀를 기울였고 박대감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도무지 오류를 찾을 수가 없구나.
3년 동안 쌓인 장부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문틈으로 다가가 사랑채를 바라보았고 촛불이 밝혀진 창문 너머로 박대감과 상단의 행수가 장부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수는 박대감의 오른팔로 상단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지요. 대감마님, 이 장부는 제가 3년 동안 정성껏 기록한 것입니다. 오류가 있을 리 없습니다. 행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장부를 두드렸고 그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춘애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은자 200냥이 맞지 않는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면 우리 상단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거래처에서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만약 장부가 엉망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상단의 신용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 박대감의 말에 행수는 땀을 흘리며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춘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읽었던 책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책에는 장부를 기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특히 여러 거래처의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기록할 때 실수가 생기기 쉽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어쩌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춘애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빚 대신 온 며느리일 뿐이고 유씨 부인조차 자신을 종처럼 대하는데 어떻게 감히 대감마님께 나서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밤새도록 박대감의 근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다음 날 아침 박대감 댁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대감은 새벽부터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행수와 상단의 직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유씨 부인도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으며 하인들에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춘애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대청마루로 상을 나르던 중 유씨 부인과 시누이인 서씨 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님, 상단 일이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밤새 장부를 보셨지만 오류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시더구나.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처에서 우리를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단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유씨 부인의 말에 서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춘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고 조용히 상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춘애는 다시 한번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감은 여전히 촛불을 켜놓고 장부와 씨름하고 있었고 가끔씩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애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구석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으며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춘애는 사랑채로 다가가 문 앞에 섰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며느리 춘애입니다. 문 안에서 박대감의 움직임이 멈췄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대감은 피곤한 얼굴로 춘애를 내려다보았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 송구하옵니다. 하오나 제가 혹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춘애의 말에 박대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장부 때문에 고심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나서는 것이 주제넘은 줄 알지만 혹시 제가 장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사옵니까? 박대감은 잠시 춘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빚 대신 온 며느리가 장부를 보겠다고 하니
황당한 일이었지만 박대감은 춘애가 총명하다는 소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춘애를 사랑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좋다. 한번 보거라.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나와 행수가 사흘밤을 새워도 찾지 못한 것인데 내가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구나.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각 장부마다 수많은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춘애는 촛불을 당겨 장부를 펼쳤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한쪽에 앉아 춘애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춘애의 눈이 장부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춘애는 밤새도록 장부를 넘기며 각 거래처의 입금과 출금을 확인했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나갔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춘애를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옆방으로 가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춘애는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한참을 계산한 끝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마님, 가느다란 춘애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자 깜빡 잠이 들었던 박대감이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비틀거리며 다가온 그의 시선 끝에 춘애가 밤새 피를 말리며 써내려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춘애는 조심스레 종이를 건네며 믿기 힘든 사실을 담담히 고했습니다. 찾았사옵니다. 뒤틀린 장부의 오류는 두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상단의 운명을 짊어진 노대감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춘애가 찾아낸 두 군데의 오류가 적혀 있었고 각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얼마나 틀렸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으며 급히 장부를 펼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이러했습니다. 행수가 대구 상단과의 거래를 기록할 때 입금된 은자 50냥을 실수로 5냥으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안동 상단에서 받은 쌀백석을 은자로 환산할 때 그의 쌀값이 오른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박대감은 장부를 확인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춘애가 찾아낸 두 가지 오류를 합치면 정확히 은자 200냥이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종이를 내려놓고 춘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찾았구나. 나와 행수가 사흘밤을 새워도 찾지 못한 것을 단 하룻밤 만에 찾아내다니. 박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릴 적 배운 세법이 조금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춘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수를 불러 춘애가 찾아낸 오류를 확인하게 했고 행수는 장부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송구하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행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행수를 일으켜 세웠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거라. 이번 일로 우리 상단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알겠느냐. 그날 아침 박대감 댁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박대감은 유씨 부인을 불러 춘애가 장부 오류를 찾아낸 일을 이야기했고 유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이 직접 확인한 일이었기에 유씨 부인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었습니다. 춘애가 상단을 구한 공을 세웠음에도 유씨 부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씨 부인은 춘애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고 서씨 부인 또한 춘애를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형님, 저 아이가 장부를 본다니 믿기지 않아요. 어쩌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닐까요?
서 씨 부인이 유 씨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유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채를 흔들었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저 아이가 너무 나서면 안 된다. 빚 대신 온 주제에 대감마님의 총애를 받으려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두 사람의 대화는 춘애의 귀에 들어왔지만 춘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고 박 대감께서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애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빛을 발할수록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후 박 대감은 춘애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상단의 새로운 거래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안동의 큰 상단에서 쌀 300석을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조건이 복잡하여 행수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애는 조심스럽게 제안서를 받아보았고 하루 동안 꼼꼼히 계산한 끝에 박 대감께 답을 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거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당장은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상단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춘애는 자세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었고 박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춘애의 조언대로 그 거래를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동 상단은 다른 상단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가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그 상단은 큰 손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박 대감은 춘애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며 크게 기뻐했고 상단 직원들도 춘애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부인과 서 씨 부인의 질투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모여 춘애를 쫓아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고 그 음모는 춘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날 초저녁에 터졌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던 저녁 박대감 댁 사랑채에서는 상단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박대감을 비롯한 상단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앉아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각종 장부와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춘애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여 사랑채로 가져갔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올렸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춘애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고 춘애는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새로운 거래에 관한 것이었는데 전라도의 큰 상단에서 면포 1000피를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행수는 이 거래가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거래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포값이 요즘 오르고 있으니 지금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행수의 말에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춘애를 돌아보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춘애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박대감의 질문에 행수와 다른 직원들이 춘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고 특히 행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춘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애의 말에 행수가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거래는 우리 상단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손을 들어 행수를 제지했고 춘애에게 계속 말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며칠 전 읍내 장터에 나갔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전라도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흉년이 심각하다면
상대방이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포값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나 곧 겨울이 끝나면 다시 내려갈 것입니다. 춘혜의 말에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수는 더욱 화가 난 표정으로 춘혜를 노려보았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춘혜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박대감께서 물으신 일이었기에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대감마님, 며느리 주제에 상단일에 나서는 것이 주제넘은 줄 압니다만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박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춘혜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이 거래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박대감의 결정에 행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춘혜가 물러나자 행수는 박대감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며느리가 상단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춘혜는 총명하고 신중하다. 그 아이의 조언 덕분에 우리가 몇 번이나 손해를 피했느냐? 그대도 인정하지 않는 게냐? 행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춘혜를 향한 질투와 원망이 가득했고 그날 밤 행수는 유씨 부인과 서씨 부인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부인마님, 이대로 두면 저 며느리가 상단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저 아이의 말만 들으시니 저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요. 행수의 말에 유씨 부인은 부채를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씨 부인 또한 입술을 깨물며 분한 표정을 지었고 세 사람은 밤늦도록 춘혜를 쫓아낼 음모를 꾸몄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 댁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유씨 부인이 하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사랑채의 귀중한 옥 도장이 사라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도장은 박대감이 중요한 거래에 사용하는 것으로 상단의 신용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대감마님의 도장을 훔쳤단 말이냐? 당장 범인을 찾아내거라.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수군거렸고 사랑채와 안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춘혜도 다른 하인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도장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씨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춘혜의 방을 찾아보지 않았구나. 서씨 부인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춘혜에게 쏠렸습니다. 춘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도장을 훔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춘혜의 방을 수색하거라. 하인 둘이 춘혜의 구석방으로 달려갔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춘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에 떳떳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 하나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인마님, 이것을 찾았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옥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장은 춘혜의 이불 밑에 숨겨져 있었고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춘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그것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은 차갑게 웃으며 춘혜를 가리켰습니다.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냐? 내가 대감마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짓까지 하다니 정말 염치 없는 것이로구나. 서씨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 아이를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합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중죄입니다. 하인들도 춘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춘애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티며 고개를 들어 유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대감이 소동을 듣고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유 씨 부인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고 도장을 박대감께 보여드렸습니다. 대감, 춘애가 중요한 상단의 도장을 훔쳤습니다. 증거가 저 아이 방에서 나왔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대감은 도장을 받아들고 춘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고 춘애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춘애야, 정말 내가 이것을 훔쳤느냐? 박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춘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정말로 아니옵니다. 제가 왜 대감마님의 도장을 훔치겠사옵니까? 하지만 박대감은 한참을 춘애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 부인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춘애를 사랑채 창고에 가두어라. 이 일은 좀 더 조사해 보아야겠다. 유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들이 춘애를 끌고 갔습니다. 춘애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좁았으며 창문도 없어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춘애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저를 모함하는 걸까? 춘애는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유 씨 부인과 서 씨 부인, 그리고 행수가 자신을 향해 보냈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춘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박대감의 신임을 받는 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꾸민 음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증거는 이미 내 방에서 나왔는걸. 춘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 박대감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춘애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유 씨 부인과 서 씨 부인, 그리고 행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끝이야. 대감마님께서도 저 아이를 믿지 않으실 거예요. 서 씨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유 씨 부인은 부채를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행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춘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하루를 보낸 후 춘애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춘애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의 실수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내가 총명하다고 했던 그 능력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춘애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날의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이 사라진 시간, 자신의 방이 수색된 과정, 그리고 도장이 발견된 위치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춘애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장이 발견된 곳은 이불 밑이었는데 춘애는 그날 아침 이불을 개어 방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도장을 숨기려 했다면 이불을 다시 펼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방을 수색할 때 이불은 이미 펼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아침에 방을 나선 후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 이불을 펼치고 도장을 숨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언제 방을 비우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춘애는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 부인이 너무나 빠르게 자신의 방을 수색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춘애는 창고 바닥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의 방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춘애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씨 부인의 시녀가 사랑채 쪽을 서성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시녀가 내 방에 들어갔을지도 몰라. 서씨 부인의 명령을 받고 말이야. 춘애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춘애는 창고 안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생각했고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박대감께 직접 조사를 요청한다면, 서씨 부인의 시녀를 신문하면 진실이 드러날지도 몰라. 춘애는 희망을 품고 다음 날 아침을 기다렸지요. 창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춘애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고 저를 모함한 사람들을 밝혀낼 거예요. 춘애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춘애는 그 어둠 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춘애의 눈빛만은 더욱 밝아져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새벽 일찍 창고 문이 열렸고 하인 하나가 물과 밥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그 하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께 전해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박대감이 창고 앞에 나타났고 문을 열고 춘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듣고 싶어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박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춘애는 고개를 들어 박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증거는 이미 내 방에서 나왔느니라. 박대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춘애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도장을 훔쳤다면 어째서 그것을 제 방에 숨겼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총명하다고 하셨는데 그런저라면 도장을 훔친 후 다른 곳에 숨기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춘애의 말에 박대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춘애의 논리가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그날 아침 방을 나설 때 이불을 개어 방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제 방을 수색할 때 이불은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제가 방을 비운 사이에 들어와 이불을 펼치고 도장을 숨겼다는 뜻입니다. 박대감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애는 더욱 힘을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씨 부인께서는 너무나 빠르게 제 방을 수색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대감마님, 만약 서씨 부인의 시녀를 불러 신문하신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춘애의 말에 박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참을 춘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을 불러 서씨 부인의 시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대청마루에 박대감과 춘애 그리고 유씨 부인과 서씨 부인이 모였습니다. 서씨 부인의 시녀인 월이는 떨리는 몸으로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대감은 엄한 목소리로 월이에게 물었습니다. 월이야, 사흘 전 춘애의 방 근처에서 무엇을 했느냐? 월이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탁자를 손으로 쳤고 더욱 엄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춘애가 이미 내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월이는 더욱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재빨리 끼어들었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월이는 그저 청소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서씨 부인을 매섭게 쳐다보았고 다시 월이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 관가에 넘기겠다. 박대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월이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제가 서씨 부인마님의 명령을 받고 춘애의 방에 도장을 숨겼습니다. 월이의 고백에 대청마루가 술렁거렸습니다. 유씨 부인은 놀라서 입을 벌렸고 서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뭐라고? 박대감은 분노하며 서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씨 부인마님께서 직접 도장을 주시며 춘애의 방 이불 밑에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애가 부엌에 있을 때 몰래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펼치고 도장을 숨겼습니다. 월이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유씨 부인과 행수와 함께 춘애를 쫓아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 행수가 사랑채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서씨 부인이 수색 당일 일부러 춘애의 방을 먼저 조사하자고 제안했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대감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서씨 부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내 시기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다니 이것이 양반과 며느리가 할 짓이냐? 서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유씨 부인 또한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행수는 이미 도망치려다 하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춘애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춘애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애야,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감은 춘애의 어깨를 토닥이며 모든 하인과 가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춘애는 더 이상 빚 대신 온 며느리가 아니다. 춘애는 우리 박씨 가문의 진정한 며느리이며 상단의 귀한 조언자이다. 박대감의 선포에 하인들은 박수를 쳤고 춘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씨 부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춘애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대감은 즉시 서씨 부인과 행수를 벌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사당에 유폐되어 석 달 동안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고 행수는 상단에서 쫓겨나 다시는 박대감 댁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월이는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용서받았지만 서씨 부인 대신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대감은 춘애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새로운 옷과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애야,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다. 내가 우리 상단을 구했고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냈으니 마땅히 보답을 해야 한다. 박대감은 비단 보자기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은자 1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애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너무 큰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춘혜의 손에 은자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겠다. 내 아버지의 빚은 이미 탕감되었지만 내 아버지가 여전히 가난하게 사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돈으로 내 아버지께 새 집을 마련해 드리거라. 그리고 원한다면 내 아버지를 이 집으로 모셔도 좋다. 박대감의 말에 춘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박씨 가문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박대감은 춘혜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은 후 춘혜의 가혹했던 삶은 마치 거짓말처럼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춘혜를 곁에 두고 상단의 모든 중대사를 논하는 귀한 길잡이로 삼았으며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지혜를 구했지요. 어둡고 습했던 사랑채 구석방을 떠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안채로 처소를 옮기자 그녀를 종처럼 대하던 집안 사람들의 눈빛 또한 달라졌습니다. 춘혜를 모질게 대했던 유씨 부인마저 조심스레 다가와 지난날의 무례함을 사과했고 춘혜는 그 허물을 따스하게 품어 안으며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봄이 왔고 박대감 댁 정원에는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연못가 정자에서는 춘혜와 박대감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새로운 거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혜는 제안서를 꼼꼼히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박대감께 말씀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거래는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건도 합리적이고 상대방도 신용이 있는 상단입니다. 박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춘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상단이 날로 번창하고 있구나. 정말 고맙다. 춘혜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춘혜에게 건넸고 춘혜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내 아비의 양인 문서니라. 박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춘혜에게 두툼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미 빚은 모두 사라졌으나 이 문서가 있어야 내 아비가 평생 맺힌 한을 풀고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춘혜의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양인 문서란 곧 천한 신분의 굴레를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귀한 징표였지요. 이제 그 누구도 가난하고 힘없던 아버지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춘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대감마님을 향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깊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춘혜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가마에 몸을 실은 채 그리운 친정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건장한 하인 둘이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빚쟁이에게 팔려가던 불쌍한 처녀로만 기억하던 마을 사람들은 눈부시게 변한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이내 저마다 고개를 숙여 극진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춘혜는 야윈 아버지를 부서질 듯 꼭 껴안았고 두 사람은 마당 한복판에서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쏟아내며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춘혜는 아버지를 방 안으로 극진히 모신 뒤 가져온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었지요. 그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비단옷과 귀한 먹을거리가 가득했고 그 무엇보다 눈부신 양인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어 아버지께 올리며 목이 메는 목소리로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옵소서. 이것이 아버지를 평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귀한 징표이옵니다. 아버지는 고개 숙여 기쁨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귀하게 키워주신 아버지의 덕분이옵니다.
제게 글을 깨치게 하시고 세상의 밝은 이치와 셈법을 익히게 해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사옵니다. 춘애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 어귀, 볕이 잘 드는 곳에 새로 지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대감이 내어준 은자로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마련한 단단하고도 아담한 거처였지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만져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색 안에 부엌과 마루가 정갈하게 갖춰져 있고 마당 한쪽에는 소박한 텃밭까지 일구어 놓은 그 집은 아버지를 향한 춘애의 절절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춘애야, 내가 이 못난 아비를 위해 이토록 마음을 써주다니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아비의 통곡 섞인 말에 춘애는 조용히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부녀는 달빛 아래 마루에 앉아 지난 세월의 모진 풍파를 회상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돌아갈 시간, 김영감은 버선발로 대문 밖까지 나와 딸을 배웅했고 춘애는 가마에 오르기 전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지극한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부디 강령하십시오. 내달에 다시 찾아뵙겠사옵니다. 가마가 마을길을 돌아 멀어지는 내내 김영감은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춘애는 조용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비로소 얻어낸 평안과 기쁨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애는 박대감 댁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춘애는 상단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고 박씨 가문은 상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칠순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춘애를 상단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고 춘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감도 잔치에 초대되었고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상주 읍내로 왔습니다. 양반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김영감은 당당했고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춘애는 아버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박대감은 김영감에게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김영감, 따님을 참으로 잘 키우셨소. 춘애 덕분에 우리 상단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소. 아닙니다. 대감마님. 모두 대감마님의 은혜입니다. 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니 이 늙은이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춘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춘애는 박대감댁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정자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이 집에 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춘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기를, 박대감 댁이 계속 번창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빚쟁이의 딸이 상단의 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춘애의 지혜와 효심, 그리고 굴하지 않는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춘애는 빚 대신 팔려왔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이의 인정을 받았고 결국 박씨 가문의 진정한 며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춘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고 박대감 댁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덕이 쌓여 마침내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춘애의 진실한 마음이 박대감을 감동시켰고 결국 온 가문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낮고 출신이 천하다 해도 지혜와 진심이 있다면 누구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